저희 집 근처 호수공원의 하천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엔 온갖 벌레와 이끼가 드글드글하죠. 문득 그 하수구를 보면서 거기 살고 있을지 모르는 벌레 천문학자의 모습을 상상해봤는데요. 그 벌레 천문학자에겐 자신이 살고 있는 하수구가 너무나 경이로울 겁니다. 적당히 축축한 습기, 햇빛이 들지 않아 적당히 선선한 온도, 게다가 어디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오물 속의 양분까지 자신이 살기에 모든 조건이 가장 적합하게 맞춰진 지상 최고의 낙원일 겁니다. 이제 이 벌레 천문학자는 자신이 사는 하수구 바깥에 이런 지상 낙원이 또 어딘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하수구와 비슷한 조건의 좋은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벌레 천문학자는 우연히 주변의 한 꽃밭을 발견합니다. 여긴 탈락이네요. 자신이 살던 하수구와 달리 너무나 햇볕이 잘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이 잘 부는 개울가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역시 벌레 천문학자가 찾던 곳은 아니죠. 자신이 살던 하수구에 비해서 너무 통풍이 잘 돼서 별로 눅눅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벌레 천문학자는 눈앞의 꽃밭도 개울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정작 자신이 살던 현실이 시궁창이란 건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가 생명의 보고 생명이 살기 가장 적합한 최고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껏 발견한 생명이 사는데 성공한 유일한 성공 사례가 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의 유일한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러한 막연한 기대는 우리가 평생을 지구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지구에게 세뇌당해 생긴 편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경이로워하고 있던 이 지구의 조건이 사실 다른 외계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아름답지 않은 시궁창 같은 현실이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모아놓고 생명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그 중에서 지구는 어느 정도 순위에 오르게 될까요? 물론 지구는 현재 생명이 살고 있으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우등반 성적엔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우등반 속에서의 순위를 본다면 지구는 과연 넘사벽의 1등 수석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겨우 아슬아슬하게 우등반에 끼어들어간 턱걸이 점수일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슈퍼 헤비터블 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행성이나 별이 사라지지 않고 잘 버텨줘야 할 겁니다. 생명이 진화하기도 전에 행성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겠죠. 모든 행성의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중심별의 수명일 겁니다. 별이 죽으면 그 곁에 행성도 살기 어렵겠죠. 수명이 짧은 별 곁을 도는 행성에선 고도로 발전된 생태계가 진화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의 수명이 더 길수록 생명이 진화하기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현재 약 50억 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태양은 전체 수명 100억 년의 딱 중반을 보내고 있는 꽃중년 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곁에 지구에서 처음 생명이 탄생하고 지금처럼 복잡한 생태계까지 진화하기까지 무려 40억 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죠. 거의 지금껏 태양이 살아왔던 세월에 버금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긴 수명의 별이라면 훨씬 더 여유롭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별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별의 질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별의 질량이 더 무거울수록 평생 태울 수 있는 연료의 양도 많을 테니까 수명도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질량이 무거우면 당연히 태울 수 있는 연료의 양도 많아지지만 더욱 뜨거워진 내부의 온도로 인해서 훨씬 폭발적으로 연료를 소진해가면서 더 빠르게 나이를 먹습니다. 반면 질량이 작고 왜소한 별은 아주 느리게 연료를 태우면서 훨씬 길게 장수하죠. 태양의 한 0.5에서 0.8배 질량 수준으로 작은 K형 외성들은 무려 200억에서 500억 년이 넘는 훨씬 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미지근하고 안정적인 별 곁이라면 오히려 지구보다 훨씬 느긋하게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마냥 가벼운 별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K타입 외성보다 더 가벼운 M타입 외성의 경우 너무 지나치게 질량이 작고 왜소해서 별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절반 수준으로 아주 미지근합니다. 그렇게나 미지근한 별 곁에서 행성 표면에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행성이 중심별 곁에 아주 바짝 붙어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별에서 폭발하는 플레어나 항성풍 그리고 강한 자외선과 X선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오히려 행성 표면의 생태계가 싸그리 살균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별이 작아도 오히려 생명이 살기엔 유리하지 못하겠죠.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로
행성 자체의 크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성의 크기가 커지면 일단 단순히 수학적으로 행성의 표면적도 넓어지죠. 그러면 행성 표면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육지의 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에 생태계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행성의 크기가 크고 중력이 더 강해지면 더 많은 대기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생명 탄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행성의 크기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마냥 유리하기만 한 건 또 아닙니다. 대륙의 사이즈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해안가가 너무 멀어지면서 평생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대륙의 중심 황무지의 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성의 지름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행성의 크기가 크면 더 강한 중력으로 행성 내부가 더 뜨겁게 열을 얻어서 내부의 활발한 멘틀 활동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부의 지질 활동 덕분에 지구처럼 행성 주변에 자기장을 두를 수 있죠. 그래서 외부의 해로운 우주 방사선이나 항성풍으로부터 행성 표면의 생명체들을 보호해주는 자기장 쉴드를 두를 수 있습니다. 또 지진과 화산 같은 이런 지질 활동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을 보충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성분은 비가 내릴 때 함께 녹아서 땅과 바다로 흘러가죠. 그리고 그렇게 암석에 쌓이고 대륙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땅으로 쌓이기만 할 뿐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온실가스의 양은 점차 감소하죠. 화산이 주기적으로 폭발해 주어야 땅에 누적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면서 이산화탄소의 순환 사이클을 돌 수 있고 그 덕분에 대기는 적정량의 온실가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적당한 온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성 전체가 고르게 따뜻한 적당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죠. 행성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진작 우주공간 바깥으로 대기를 다 흘려보내고 또 지질 활동과 자기장이 없어서 결국 메마른 지옥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우리의 이웃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지름은 절반가량 작고요. 질량은 대략 10분의 1 정도로 가볍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 놓고 보면 화성도 충분히 물과 생명이 존재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화성은 우리 지구와 다른 운명을 걸었죠. 안타깝게도 화성은 지구처럼 좀 더 큰 크기의 행성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미소 행성체 수준에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 결과 강한 중력과 활발한 지질 활동을 얻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크기의 행성이어야 생명이 살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구보다 크기가 두세 배 이상으로 더 커지게 되면 그런 행성은 암석 행성이 되지 못하고 소형 가스 행성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서 지구보다 1.1에서 1.5배가량 크기를 갖고 있는 암석 행성이 생명이 살기 가장 적합한 조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 이런 세부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지금껏 발견한 4,000개의 외계 행성들에게 점수를 새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을 쭉 줄 세워놓고 비교했죠. 과연 지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슈퍼 헤비터블 행성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새로운 채점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 중에서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는 24곳이나 존재합니다. 그간 우주 전체에서 당연히 가장 1등이라고만 생각했던 지구의 순위가 최소 25등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죠. 지구는 사실 남다른 특출난 행성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꽃밭 행성, 개울 행성에 비해서 훨씬 모자란 시궁창 행성이었을지도 모르죠. 지구는 이 우주에서 특별하지 않다. 지구가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수많은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 주장하는 이러한 개념을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앞선 과거의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또 시간적으로 특별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우리 지구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지구가 특별한 존재일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가 이렇게 점차 무너져가는 수세기에 걸친 경험을 통해서 우린 비로소 지구가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우주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의 우리는 지구가 특별할 것이라 기대했던 그 과거의 패러다임, 인간 중심주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 한켠에 지구가 특별한 곳이기를 바랬던 마지막 미련을 모두 버리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최근까지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고 외계 행성들을 탐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린 여전히 지구가 생명이 살기 가장 좋은 조건의 답안지일 것이라 여기면서 다른 외계 행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밀하게 보면 최근까지 우리가 정말 찾고 있던 외계 행성은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라기보단 지구를 닮은 행성이었다고 볼 수 있죠. 얼핏 들으면 둘이 같은 말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슈퍼 헤비터블 행성의 존재 가능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 지구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수많은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도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토록 찾고 싶었던 진짜 외계 생명체까지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도 지구가 전혀 특출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세계 중 하나일 뿐이라 이야기했던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그 단호함에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과연 인류는 어떤 발견을 해내야,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만 이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 중심주의, 인류 중심주의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하고 나서 우주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우주는 또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